문제를 좀 빠른 속도로 점검을 해 가 보겠습니다. 교재 안에 1번 문제부터 들어가 볼게요. 언어 일반성 순서대로 들어가는데 언어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 틀린 거 고르기 문제죠. 1번 선택지, 언어의 자의성, 언어의 형식과 내용의 관계가 반드시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형식과 내용, 아까 칠판에 그렸던 것으로 뭐 태양의 그림인 측면의 내용이라면 그 태양이라고 말하는 이런 언어의 말소리 부분, 이게 형식이죠.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이게 2016년 기출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뭐 한 10여 년 전쯤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진 바 있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최근 연도에 들어와서 비중이 줄고 있지만 뭐 여전히 경찰직 등등 출제되고 있는 흔적은 조금 보이고 있다. 2번, 3번 묶어 생각할 부분이죠. 역사성과 사회성. 앞서 다르게 바꿨을 때 역사성을 달리 가역성, 시간이 흐르면 이런 전제하에서 바뀔 수 있다는 성질. 사회성은 개인을 전제로 개인이 바꿀 수 없다. 불역성. 그 밑쪽 4번은 틀린 내용이죠. 언어의 분절성, 우문, 단어, 문장, 담화, 단위에 이르기까지 각 단위 혹은 단위 사이에 특정한 규칙이 존재한다. 요 네 번째 문장의 설명 내용은 방금 우리가 설명드렸었던 항목 중에서 언어의 체계성 그리고 언어의 구조라는 측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 제시어는 뭐예요? 언어의 분절성이라고 했는데 언어의 분절성은 뭡니까? 실제의 대상은 아날로그처럼 이어진 이런 성질을 띠는데 언어는 그것을 끊어서 표시한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방식이라는 표현을 써서 설명을 드리죠. 그러니까 실제 세계에는 아날로그, 언어의 기호적 성질은 디지털.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표시한다. 아날로그는 이어짐, 디지털은 끊어짐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볼 수 있죠. 그걸 설명해야 이 분절성에 대한 설명인데 제시어와 설명 내용이 일치하지 않죠. 그게 어긋나 있다. 이게 1번 문제였고, 자, 2번 문제는 뭐 뻔히 내용은 독해 방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뭐 5번이 답이 되는 걸 밝히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다만 이 문제의 배경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맞춤법이나 표준어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됐을 때 그때 초창기의 공무원 시험은 좀 쉬운 표준어 이런 것들부터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그러다가 90년이라고 봅시다. 그러다가 2000년 이렇게 한 10년 이 정도 흘러오게 될 때 어때요? 그래서 표준어보다는 그 비중이 맞춤법 이런 것들로 출제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좀 더 세월이 흐르면서 단순한 맞춤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을 때 맞춤법 중 띄어쓰기 이런 것들이 또 시험에 출제가 되는 시기가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아주 중요한 계기로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추가 자료를 내놓았을 때, 그리고 또 표준어에 대해서 추가한 자료가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이 시험에 반영되는 이런 시기로 발전해 왔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법 과목 같은 경우에는 법의 내용이 바뀌면 바로바로 출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국어의 경우에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맞춤법이 바뀌고 표준어가 제정되고 또 한 10년, 20년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좀 새롭게 사정된 단어들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반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바로 법 과목이 바뀐 법령이 시험에 나오듯이 이런 것들이 공무원 시험에도 바로바로 나오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출제하는 게 능사는 아니죠. 언어니까. 그렇죠? 자, 그런 면에서 이런 범위를 떠나 사전이라면 더욱더 난감한 것입니다. 사전에 새 단어가 등재됐어요. 사전 암기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걸 바로 출제하는 이런 것들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문제에서는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출제 방식입니다. 출제 방식. 여기 중간 내용에 2015년 상반기에 너무라는 단어에 대한 뜻풀이를 조금 수정하여 일정한 정도나 한계를 훨씬 넘어선 상태라고 수정하게 됐다. 즉 뭐예요? 긍정이나 부정의 방향성을 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 부정 어느 쪽이든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저도 이 단어는 오래전부터 너무가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라고 쓸 때는 틀린 말이다. 시험 문제로 나오면 틀린 것으로 일단 OX 문제가 나온다면 그렇게 답하라 라고 설명하면서도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이 단어는 그 의미가 부정에만 한정되어 쓰이다가 점차 긍정에도 쓰이는 것으로 의미가 확장되고 있는 어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왔던 그런 단어였어요. 근데 2015년에 사전에 수록된 겁니다. 그랬으니까 이것을 긍정적인 방향에도 쓸 수 있다라고 출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OX로 느닷없이 던지면 사전을 새 단어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암기하는, 새 단어는 아니죠. 단어의 뜻이 수정됐다고 해서 이런 내용까지를 암기하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OX 문제로 낼 수는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용된 자료로 박스로 주고, 그리고 박스 내용을 이해하기라는 방향에서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번 답지처럼 언어의 창조성 측면에서 보면 드디어 너무라는 말이 생겨난 거야. 그러면 과거에 없었던 말이 새로 생겨났다는 뜻으로 설명했으니까 틀리는 거죠. 왜냐하면 인용문 안에서는 기존의 너무란 단어가 부정적인 뜻과 호응되어 쓰이는 것으로만 한정돼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긍정적으로 쓰는 경우를 반영해서 그 뜻을 수정했다라고 설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번 문제는 독해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출제 배경을 생각해 보자. 우리는 국어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 단어가 등장했다라고 해서 또 국어에 등재된 단어의 뜻이 수정됐다 해서 그것을 곧바로 이 말을 알고 있는가, 맞는지 틀리는지 OX로 답하라, 이런 식의 문제는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곧 국어를 암기 과목화 시키는 겁니다. 암기 과목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유념토록 해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언어의 기능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기억에 점선이가 와서 너 혼자만 일하니? 라고 이야기한 부분인데 맨 마지막 문제, 그럼 혼자 하지 때로 하디? 요것과만 관련지어 보면은 마치 표현적 기능이라고 잘못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의 문장 바로 뒤에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었다. 수작이라는 말이 요즘에는 부정적인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원래 처음 등장했을 때 뜻은 뭐였습니까? 이 수작이란 말은 바로 남녀가 서로 대화를 나누다 이런 정도의 뜻에서 그것이 남자와 여자 사이의 대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좀가 뭔가 부정적인 이런 것으로 의미가 축소되어 쓰이는, 그러면서 부정적인 경우에만으로 한정된 것으로 굳어진 이런 어휘가 되죠. 자, 어쨌든 여기서 받아들이는 사람 자체가 긴치 않은 수작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 혼자 일하니? 라고 하는 것은 혼자 일하는가 아니면 둘이, 셋이 해서 사람의 숫자 여기에 초점을 두고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발화는 아니었다. 수작을 거는 차원, 그러니까 나에게 말을 걸기 위해서라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점이 기대일 때 바로 이것이 친교적 기능으로 쓰인 경우라는 점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친교적 기능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인사말이죠. 그래서 오늘 날씨 참 좋죠 라는 말이 비가 오거나 아니면은 진눈깨비가 내리는 이런 우중충한 날씨에 쓰더라도 거기에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지 않고 그 가볍게 상대의 말을 받아들이는, 그건 인사로 건네는 말이기 때문에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다음 네 번째 문제,
독해 문제입니다. 국가직 7급인데 특징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개념적으로 수험서에 담겨 있을 만한 이런 용어가 아닌 낯선 이런 새로운 용어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것이 9급과 다른 7급의 특징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해가 지날수록 시험에 나왔던 생소한 새 용어가 수험서에 자꾸 소개되는, 그러면서 백화점식으로 나열되는 이런 맹점도 있어요. 그런데 질문의 의도와 답이 되는 과정에 주목해야죠. 이건 독해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선택지에 나온 용어는 본문 안의 내용과 상식적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지 그 용어를 따로의 공부할 필요가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질문이 담화의 기능, 언어의 기능이란 측면에서 질문했다는 점이고요. 질문의 원리는 독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선택지의 호소 기능이나 정보 제공 기능, 약속 기능 등은 본문 안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오락적 기능은 확인되기 어렵다. 지시문 자체가 광고 문안이라고 성격을 노출해 줬어요. 그러니까 박스 안의 내용만이 아니라 지시문의 광고 문안이란 부분도 표시하고 문제풀이에 활용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질문의 인도가 독해에 있었고 선택지에 있는 낯선 용어, 좀 생소한 용어, 미리 개념적으로 정리해두지 않았다고 해서 어려움을 느낄 이런 성질은 아니죠. 그런 것에 자칫 관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는 국어의 특징. 자, 언어 일반론에서 국어 일반론으로 들어온 정도. 그래서 이거는 뭐 뒤에 국어 의문론이나 이런 쪽에 묶어도 좋을 것이지만 어쨌든 국어 전반을 묶어서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 이론 항목으로 본다면은 언어학 일반론, 국어학 일반론, 그리고 나서 이제 국어학, 국어 문법의 세부 항목으로 의문론,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앞쪽에 배치를 해봤습니다. 쉬운 내용으로 다뤄져서 1번은 교착적 특성을 지적했고요. 2번이 음절말에서, 음절말이라고 하면 결국 뭐예요? 받침자리가 되죠. 음절말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정도가 조금 좀 새로운 방식일 수 있지만 우리는 뭐 말음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처음 듣는 말은 아니죠. 말음. 이 말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한 글자짜리로 된 경우, 두 글자로 된 경우, 세 글자로 된 경우, 한 글자로 된 경우에는 그냥 받침자리, 종성자리라고만 써도 이해가 되는데 두 글자가 되면 제 이름절의 받침과 제 이음절의 받침을 구별해서 말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종성이라고 하면 이 둘을 다 말하니까, 그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세 글자의 받침이 있다면 다 종성이죠. 근데 말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 맨 끝, 그러니까 이름절일 때는 동일해지지만 이음절 이상일 때는 마지막 글자의 받침이라는 것만으로 한정되는 거죠. 그래서 말음이라는 다른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두 기점이 발음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음으로 발음되는 것을 간과한 잘못이죠. 이번엔 틀린 것이고 나머지는 기본 상식에 해당되는 정도로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하 또는 중하 정도로 낮게 잡을 수 있겠죠. 약간의 개념, 바로 음절 말에서 이런 정도가 조금 좀 빈도수가 적은 표현을 사용했다, 이런 정도고 전반적인 난이도는 하로 잡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6, 7, 8번 세 문제에 이제 그 어종을 묻는, 특히 어종 중에서도 순수 고유어가 있고 한자어가 있고 외래어가 있고, 과거에는 한자어도 외래어에 포함을 시켜서 크게 양대 분류 체계로 설명하다가 한자어는 외래어와는 또 다르다 구별을 해서 3대 어종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한자어. 근데 그 중에 순 우리말처럼 쓰이는 한자어, 순우리말처럼 쓰이는 한자어란 부분이 특화돼서 이렇게 다뤄지죠. 이거는 생소한 부분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출제가 된 바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어 책에 이렇게 한 페이지 이렇게 코너가 따로 만들어지기도 하는 그런 항목이죠. 익숙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였던 것 중에서 뭐 도대체,
급기야, 또 막무가내 이런 식의 단어들은 빈번히 다루어 왔던 그런 내용들이라서 친숙할 수 있는 그런 어휘다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난이도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기 6, 7, 8 중에서 그래도 6번, 8번 정도가 좀 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좀 난이도가 있고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6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일단 2번에 도대체 뭐 기본적으로 익숙한 단어라서 무시해도 좋을 답지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보면은 1번에는 모골이 송연해지다, 모골이란 단어부터 확실하게 털모자 이런 부분이 쉽게 머릿속에 의식될 수 있는 정도고요. 3번에 매사, 매일, 매 하나하나마다의 일.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네 번째에 불현듯에서 수험생들이 갈등할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자, 이것을 두 가지 시각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앞에 것을 확실하게 잡았다면 뭐 찜찜해도 4번을 답하는데 무리가 없겠지만 앞에 것도 헷갈려 한다면 조금 다르게 볼 여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는 단어입니다. 불현듯이란 이 단어를 두 가지 면에서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지금 한자 어인가 이렇게 하다 보면 앞에 불현 이 두 글자만 놓고 볼 때 이를테면은 이런 한자로 구성된 단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오해는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었다. 근데 이걸 알아내는데 뭐가 필요한가? X 이렇게 한자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를 이해하는데 뭐가 필요한가? 이때 조어법의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형태소 나누기가 필요하고 조어법이 필요하고 그래서 만약에 듯이라고 할 때 이것이 떨어지고 앞에 불현 이런 두 글자가 독자적으로 쓰이는 그게 가능한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조어법에서 깊이 있는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조어법, 형태소를 나누고 실질적인 뜻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태도, 요 방법 정도만 익숙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따로 띄었을 때 그 뜻, 그러면 이 뜻으로 쓰인다라고 한다면 이 뜻 플러스 듯 이걸 붙여서 우리가 불현듯이라고 쓸 때의 단어의 의미가 구성되는가?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는 거죠. 눈치의 정도예요. 그래서 형태소 나누기와 조어법의 기본 성질 이걸 활용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보는 과정,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실제로 이 말은 유래가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일까라고 했을 때 이것은 불혀다. 그러니까 원래 그 중세국어로 이야기하면은 쌍히읗으로 표기되는 혀다라는 이것이 현대국어로 오는 과정에서 켜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말의 뜻은 불을 켜다, 불을 켜놓은 듯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불을 켜놓은. 이런 변화 과정을 겪었는데 이 불현듯이란 어형 속에는 아직 히읗의 형태가 남은 채로 굳어진 이런 단어가 되는 거죠. 이게 실제 올바른 의미, 요거는 착각할 수 있지만 잘못된 것. 이런 착각임을 알아채는 게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는 형태소를 나누고 조어법의 기본 원리를 점검해 보는 것 정도가 필요하다. 이것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전체적으로 헷갈렸다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실제 이 문제를 좀 어렵게 풀었다고 하는 수험생들의 경우 4번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 문제 난이도를 평가하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드려보고요. 자, 뒤에 7번 문제 같으면은 1번 선택지에 뭐 하늘, 바람 이런 단어들은 쉽게 구별될 수 있지만 심지어 어차피
뭐 주전자 같은 경우까지 암기해둔 사람이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심지어 어차피 정도는 공무원 수험생이라면 한 번쯤 짚어볼 만한 그런 단어였고, 그 정도 선에서 하늘바람이라는 순수 고유의 단어가 분명한 이런 것과 심지어 어차피 충분히 암기할 수 있는 단어가 섞여 있다, 이런 점에서 답을 찾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 그런 정도에서 이 문제의 난이도는 중하 정도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2, 3, 4번도 그다지 뭐 어려운 건 아니죠. 4번 같은 경우 사족을 좀 붙여보자면은 눈깔, 아가리, 주둥아리 등등이 사람의 신체 부위를 점잖지 못하게 낮춰 부르는 단어들은 비어에 속한다. 그 설명 그대로 맞죠? 그런데 여기 문맥 그대로 신체 부위를 낮춰 부를 때 이렇게 한정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말들은 모두 본디 짐승에게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비어가 되는 건 짐승에게 쓸 때는 비어가 아니고, 짐승에게 써야 할 말을 사람에게 사용한다면 그때 비어가 되는 거죠. 그 차이점까지 담아주면 더 좋았을 텐데 후자의 경우만 꼬집어 말한 경우입니다. 다음 8번 역시 혼종어 이렇게 설명해서 역시 7급 문제죠. 그러니까 별로 우리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런 단어들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굳이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어 소개한다고 해서 난이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죠. 뜻풀이 다 주고 있으니까. 이런 단어들 속에도 뭐 우리에게 익숙한 일본의 각각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한자로 구성되어 있음이 분명한 이런 것들이라서 뭐 크게 어렵지 않고, 일본 단어에서 무진장 정도 한 번쯤 생각해 볼, 그리고 2번에 급기야, 막무가내 뭐 등등 쉽게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었던, 그리고 3번에 의자, 도대체, 언감생심. 그러니까 여기서는 2, 3번 정도는 갈등 없이 쉽게 구별할 만한 그런 선택지였다, 이렇게 평가되는 반면 1번 같은 경우에 무진장 이런 단어가 좀 갈등이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험생도 있어요. 그에 비춰 네 번째 양파의 경우는 어때요? 바로 파라는 채소, 여기에 우리 사전을 찾아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양이란 글자는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이란 뜻이라서 한자로 표기되지만 뒤에 건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냥 이렇게 줄표로 표시해서 어원을 설명합니다. 양파. 자, 이 방식으로 고자질 같은 경우에는 형태소를 나누어 보는 태도만 취해도 세 번째 질이란 글자는 한자는 아니겠다, 눈치채는 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 거예요. 가지각색. 이것도 충분히 고려하기 힘들었다는 수험생도 있습니다. 근데 가지각색 끊어보면 각색이란 뒷부분은 충분히 한자로 의식될 수 있지만 앞부분에 가지 첩으로 만들어 보면은 이게 고유의 말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데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형태수를 나누어 보지 않고 통으로 가지각색 하다 보면 일단 끝난 부분이 각색으로 끝났기 때문에 한자어 아닌가, 이런 느낌만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런 정도에서 헷갈렸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 때문에 헷갈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난이도는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게 느껴지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고 향후 이와 같은 것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미리 점검해 둘 만한 어휘와 미리 점검하지 않았던 어휘가 새로 등장했을 때 그 새로 등장한 단어를 나는 어떤 방법으로 따져볼 것인가. 바로 이때 바로 형태소 나누기, 또 조어법, 이런 관념들이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 정도로 해두고 다음 9번 문제, 보기 글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 뭐 독해의 초점이 있죠. 여기는 보면은 새말이란 단어를 놓고 그것을 한자로 표현되는 방식에 대해 쭉 소개를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뭐 신기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 인용된 보기문 안에. 그런데 그 마포 쪽에 있는 신기촌은 말탈기를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탈기로 쓰이는 그 글자 말바자가 들어가서 말 올라타고 달리다. 그래서 말 타고 가는 사람을 기수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요 말을, 이 글자를 써서 쓰이는 것인데, 여기는 터기자,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설명하자면 이제 북한 지역에 있는 그 동네 이름 이걸 인용한 경우라고 구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중요한 본질적 요소는 아니고요. 어쨌든 새말, 신촌, 신리 또는 신동이라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신기촌이라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끝에 석독이라고 해서 이 석독은 훈독이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한자의 음을 따는 게 아니라 한자의 뜻을 고려해서 우리말로 풀이하는. 근데 사실은 반대 방향의 어휘가 훨씬 많죠. 원래 우리 순수 고유의 말 이름인데 그걸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한자식으로 다 바꿔서 표현하는 이런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자, 여기서는 한자 형태로 바꿔 쓰는 것과 또 끝부분에 지하철 이름, 지하철역 이름 이런 경우로 돌고지 또는 세절 그리고 애오개 이런 것들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이거는 한자를 우리 고유의 말로 푸는 이런 방식으로서 속독이라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1번 선택지 한양 이거는 한이라고 하는 건 한강이라는 것을 음을 따서 한자로 표현한 이런 내용이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변양자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한양이라고 한자어를 먼저 썼고 한자어로 먼저 쓴 내용을 그대로 뜻을 고려해서 우리말로 풀었다면 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음으로 그냥 한 이렇게 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한을 뭐 어떤 한강에서 유래했었던 그런 그 배경이 있으니까 굳이 이야기하면은 강물 아니면 물 뭐 이런 정도로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양이라고 하는 건 볕 양자니까 볕이란 뜻으로 그런 정도에서 만약에 굳이 풀이한다면 뭐 물빛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설란에 적어보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한양을 서울 이렇게 읽는 것은 그 한자어 그 뜻을 풀이하는 이 방식은 아니었다. 차이가 있다. 이 1번 답지를 구별해내는 게 중요한 고리입니다. 2번 같으면 모래내하고 사천 이 앞뒤 방향이 바뀌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험생들이 쉽게 잡아낼 수 있었던 경우이고 4번 같은 경우에 김계시, 상궁일은 김계시를 예로 들고 있는데 만약에 두 번째 개견자를 써서 김견시라고 하고 그것을 개똥이라는 식으로 했다면 타당성이 있겠죠. 근데 끝에 시는 똥시자이기 때문에 맞지만 개시할 때 개, 여기는 끼일 개자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 맥락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섞여 있어서 수험생들이 많이 헷갈려 했었던 그런 문제죠. 자, 그 정도에서 3번에 좀 상대적으로 답의 방향이 선명해 보이는 2번과 3번이 또 바로 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쉽게 힌트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1번에서 갈등하면서 시간을 오래 끌었던 수험생들은 뒤로 가면서도 헷갈리는 그런 느낌이 남아서 부담을 좀 느꼈던 이런 문제라는 점이 이 문제의 특성이었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향찰 표기법에 관련된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맥락 나를 먼저 보시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습해 볼 만한 자료죠. 그래서 야이비 유행 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 밤들이 논이다가 라고 할 때 밤들이 들입자는 뜻으로 쓰인 이런 글자고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문장의 맨 마지막에 있다는 점만 고려해도 우리말 문장 마지막에는 어때요? 조사로 끝나거나 어미로 끝나거나 이런 경우를 고려한다면 디귿과 리을이 문법 요소일 것이다. 잘 모르고도 쉽게 찍어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을 먼저 한 덩어리로 묶어주면서 니은의 차이가 있다. 이걸 아는 정도면 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억이 뭐냐? 몰라도 디귿과 리을이 확실하게 문장의 맨 마지막으로 문법 요소이고 문법 요소이기 때문에 음으로 읽는 부분이다 라는 걸 안다면 니은은 들 입자이고 밤들이 할 때 들다의 뜻을 고려하고 있다. 이 정도를 알아내는 것으로 이 문제 난이도를 측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굳이 설명해서 기억을 이야기하자면 맨 앞부분에 혁곳의 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바로 혹자는
그 혁곳의 왕을 달리 부르는 이름으로 붉은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름도 있다. 혁곳의 왕의 다른 이름을 설명한 그런 부분인데 지금 밑줄 친 기역 바로 뒤에 왕자가 붙어 있죠. 그럼으로써 이 붉은해라고 하는 부분이 뭔지는 잘 몰라도 사람 이름이다는 정도, 사람 이름이면 음을 따서 적는 방식이죠. 이 부분에 대한 건 학자들도 아직 그 어원이 이제 명확히 규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산스크리트어의 잔재 아니냐라는 설이 좀 유력하게 남아 있고, 뭐 지금 그 광명, 밝은 빛의 왕, 뭐 이런 뜻, 이런 걸 여러 가지로 고려하고, 우리 순수 고유도 고려하고, 뭐 그러면서, 프리기아 왕이란 정도의 음을, 산스크리트어 방식으로 표기한 게 아니냐라는 설이 있는 정도입니다. 자,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사람 이름, 혁곳의 왕의 다른 이름이다라는 점. 그러니까 한자어 능력을 요구한다면 굳이 기역 바로 앞에 혹작이란 부분이 앞에 혁곳의 왕을 언급했고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붉은의 왕이라는 이름 그렇게 불리기도 한다. 자, 그런 정도를 아는 것이 한자 능력에서 요구되는 부분이겠지만 그거는 다른 거 없이 가만을 이해하도록 요구했을 때 그 정도 수준이 요구되는 거죠. 그런데 답은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니까 기역을 빼고 니은, 디귿, 리을 속에서 이미 니은의 차이점이 뚜렷이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난이도는 상위되기는 어렵고 중정도 난이도로 평가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향찰 표기 방법은 6가지 정도로 아주 복잡해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2종류만 다룹니다. 그래서 음이 그대로 음으로 읽히는 것이 음이 일치한 이걸 보여주는 경우가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한자의 그 뜻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만한 쉬운 한자를 그 밑줄 쳐서 질문하는 방식, 이 2가지입니다. 더군다나 문장의 틀고리 속에서 문법 요소, 특히 어미는 쉼표, 마침표가 찍힐 끝 글자 여기 놓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밑줄 쳐지는 것은 그만큼 이미 힌트가 되는 것이다 하는 점은 기본 사항이죠. 그 정도만 고려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로 해서 일단락 언어학 일반론까지 끝내고 뒤는 이제 국어 우문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잠시 끊어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